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자살의 경고 신호 확인하기, 셋째는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알아보고요. 넷째는 자살 위기자를 발견했을 때 돕는 방법, 다섯째는 유교의 일반적 자살 예방 활동 예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자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자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을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건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며 자살은 어떤 경고 없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요.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경고 신호들은 인식하기 힘들긴 하지만 신호들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면 자살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관심을 끄는 행동은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고립감을 느끼며 극심한 불행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 생각과 행동은 그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클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자살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살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은 사회계층, 종교, 집단, 연령, 사회적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 경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를 주변에 보냅니다. 보통 집단 내에서 일어나거나 또한 한 사람이 몇 가지 서로 다른 경고 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주로 성적, 신체적 폭력, 이혼 혹은 별거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행동을 관찰해보면 좋아하던 사회활동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는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거나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는 자살 혹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또 지극히 외로워하거나 또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이제 신호들이 나타나고요. 저는 이제 특히 무력감이나 본인이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이제 경고 신호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자살 경고 신호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하고 회피 혹은 이전에 관련된 활동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살 방법을 가르치는 책을 읽는다든지 자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막 획득한다든지 그런 것
것들이 하나의 경고 신호로도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요. 어쨌거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정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끝난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 강의는 우리 유림 지도자들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반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요인들을 잘 살핀다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요인들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말하는데요. 근거리 요인과 원거리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 요인으로 보면 중요한 분야에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원거리 요인이 또 하나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절망감과 비관주의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지적 경직성, 유연성이 없죠. 또는 인지적 생각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겹치면 이제 자살로 가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또 사회적 고립감, 타인에 의한 거절 등 주요 생활 사건 및 사회환경적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경우에 자살을 이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호 요인을 중요한데요. 보호 요인은 자살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전한 가정, 이제 건강한 가정에서는 자살을 대부분이 자살을 생각을 하지 않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자살이라는 영역은 멀게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보호 요인들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고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인지 방식과 성격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 또 늘 새로운 지식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살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 사회, 인과학적 요인으로 보면 친구 혹은 다른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까운 친구,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살에 상당히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 문화적, 윤리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유교의 일반적인 자살 예방 활동 예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요, 이 과거에 이제 선비들이 주로 수행했던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다음 10가지 활용 방법에 따라서 개인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 경영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옛날 선비들은요 주로 경전 공부를 생활화했습니다. 경전은요 성인들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자기 인생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경전이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을 하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고장이 나더라도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경전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 경전에는 사서삼경 등이 대표적인 우리 경전인데요. 사서삼경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다 들어있고 또 어떤 나라를 경영하거나 어떤 회사를 경영하거나 할 때도 그런 방법들이 경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비들은 시를 공부했습니다. 시를 공부하고 시를 많이 썼죠. 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현실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수한 영혼을 마음으로 투영해 볼 수 있는 모니터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썼죠. 고문진보와 같은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또 시만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서라고 하는데요. 시서예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시서예약 중에 서는 이제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문화의 구심점이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 나의 어떤 문제, 내 문제 혹은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우리가 역사적 현실을, 역사적 측면에서 자살 요인을 분석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공부를 했는데요. 옛날 선비들은 예로서 인간관계를 맺었고요. 신뢰를 얻는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생을 두고 누구나 해야 되는 육례가 있죠. 관혼, 상제, 상견례, 향세례 등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극기복례, 불승지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수양하고 현실 문제를 극복해 나갔던 거죠. 또는 구사, 구용, 달의 육례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간다면 훨씬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자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요, 그 거문고를 많이 연주했는데 좋은 음악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찾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힘겨울 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질을 녹여 없애는 방법으로 음악만한 것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전 국민 1인 1악기 각기 운동을 이렇게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무인데요. 옛날 선비들은 또 무에도 연마를 했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스포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닌 심신을 단련한 것으로 정신과 몸을 튼튼하게 하여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 공부를 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옛날 퇴계 선생님도 활인신방이라는 체조를 매일 했고 또는 뭐 요즘 태권도랄지 태경, 검도 각종 스포츠들도 하나의 무의 영역으로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네 삶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면 자살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공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는 예술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창작 활동을 의미하죠.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식 수준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공부가 이제 예술 활동이죠. 그래서 요즘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예술 활동, 예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살의 영역에서 많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선비들은 이제 명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명상 공부는요, 자아 성찰과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요. 각자의 깊은 내면 세계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술 활동이나 시는 내면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객관화시키는 좋은 방법인데, 명상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 세계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이제 정작 공법, 혹은 이제 퇴계 선생님은 특히 경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자기를 살피는 공부, 이것이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인성교육, 심성수련 공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진흥법도 만들어지고 전 이제 학교에서 지금 인성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앞에 8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의 교육의 틀로 만들어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된 어떤 상담과 치료 교육이죠.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에서는 성리학이 있죠. 이걸 함께 활용해 인간의 심성을 교육과 수련으로 배울 시 더욱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훈련하고 싶다면, 곧 이제 극기복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으시면 인성교육, 심성수련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를 훈련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공부인데요. 봉사는 공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앞에 9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성수련이나 인성교육이 언어의 교육의 틀 속에서 자기가 훈련하는 과정이라면, 이런 훈련을 현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현실 사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어떤 그런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현들은 이것을 덕을 쌓고 복을 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1인 1사회단체를 가입해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의 방법들은 옛날 선비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했던 자기 수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이 오늘날 자살 예방을 하는데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여성가족부에게서 예산을 받아서 가풍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해는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가래보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풍의 취지 및 목적을 보면, 저는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전쟁과 가난으로 가풍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세대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온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요즘 젊은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요즘의 어떤 사회 환경을 기준으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조부모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서구문화 유입으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의견 대립을 많이 하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걸 하나의 그 가치 기준이 하나여야 누가 옳고 그른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동양의 잣대와 서양의 잣대가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잣대가 하나여야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잣대가 기준이 두 개이니 어느 때는 이 기준으로 어느 때는 이 기준으로 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날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여와 야가 대립하면서 이 화합을 못 이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선조들의 가정문화와 새롭게 대두되는 가정문화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풍문화를 이제 제작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은 빼고 정말 가치 있고 계승해달 만한 것들을 선정하고 또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가정 문화가 있죠. 이런 특히 여가 문화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풍 문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업이 이제 바로 가풍을 만들어주는 운동이고 가풍문화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제 가래보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요게 바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100년대계 가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3대 그 4대 조부모, 부모, 나, 자녀 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제 조부모, 부모, 나 해서 3대 혹은 4대의 인생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외가 친가 모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하게 했고 모든 가족의 삶을 인터뷰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정말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소통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손에게 남겨줄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소중한 이야기거리 혹은 사진 이런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 수록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 4대 가계도미 인생 이야기 기록 가능한 모든 가족의 이름과 태어난 곳 혹은 돌아가신 곳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진품명품이라고 해서 가운, 좌우명 또는 부모 중에 조부모 중에 혹시 저서가 있다든지 예술작품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이렇게 같이 수록하기도 했고요.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 귀감이 될 만한 사건 극복 정신 우리 가정이 겪었던 커다란 변화의 계기 혹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뭐 가장 기뻤던 때 가장 슬펐던 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유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쪽지 후손들에게 남기는 편지 미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써서 기록해 두고 정말 누군가가 100년 뒤에 후손들이 그걸 읽었을 때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남겼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거죠. 자,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의식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의 어떤 기본 사상이라는 게 어떤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예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아까 앞시간에 효에 대한 이야기도 그랬고요. 우리가 효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효 교육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고 또 효에 대한 내리사랑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자살을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적인 바탕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자살을 하는 일은 드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교 측에서는 전국 향교, 서원 이런 유교문화 시설에서 이러한 가풍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앞에서 이야기한 10가지 선비들이 공부했던 방법들을 보급하는 일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순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향교 234개 향교 500여 개가 되는 서원에서는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센터를 갖추고 자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네 번째 챕터는 그 생명의 전하 하상원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상원 원장님의 동영상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살 시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우리 유림 지도자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의 필요성과 지침에 대해서 아마 하상원 원장께서 자세하게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 응급 개입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유가족들에게 사후 관리하는 방법도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 사고 이후 종교시설 책임자들의 역할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유교 자살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가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전 교육을 통한 이제 순회 교육이나 시서 예약을 통한 심성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살 예방 교육 또는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234개 향교와 500여 개 이상의 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하상원 원장님의 동영상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도움 찾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자살에 대한 오명을 감소시키고 자살 정신건강 문제의 대처법에 대한 어떤 지식 증진 부분도 상당히 도움 찾기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받는 곳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도움 찾기 지원 목록에 보면 이제 정부기관 또는 이제 민간기관,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
자살 예방 센터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3, 4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살 예방 지침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볼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유교의 인내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자살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